대한민국과 북한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가벼운 물음이 아닙니다. 이는 1945년 해방 이후 분단된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원초적이고도 엄중한 화두입니다. 이 주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전쟁놀이를 하며 우리나라 군인이 더 세다고 우기는 초등학생들의 순진무구한 말싸움에서부터 시작해 최전방 철책선 아래에서 혹한의 추위와 싸우며 경계 근무를 서는 현역 장병들의 긴장감 어린 대화 속에도 이 질문은 존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퇴근길 삼겹살집에 모인 중년 남성들이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안주거리가 되기도 하고 6.25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으신 어르신들이 먼 산을 바라보며 회상하는 뼈아픈 기억의 편린 속에서도 이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심지어 서울역 광장에서 소주병을 든 노숙자가 던지는 거친 농담 속에도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나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와 전쟁의 승패는 언제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들어보았을 것이며 혹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적인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여의 피비린내 나는 공방 끝에 1953년 7월 27일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종전이 아니라 잠시 총성을 멈춘 휴전 상태일 뿐입니다.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교전 당사국이며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휴전선 넘어 북한군 지도부는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호시탐탐 도발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고도화하며 언제든 다시금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 반세기 넘게 이어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군사 밀집도와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은 우리에게 안보가 단순한 개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매일같이 상기시킵니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전쟁이 결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며 언제든 우리의 현실을 파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은 단순한 군사력 비교를 넘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현재 우리의 안보 태세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막연한 추측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대전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군의 군사력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경제력이라는 전쟁의 기초 체력부터 육해공군의 전력 그리고 비대칭 전력에 이르기까지 과연 양측의 격차는 어느 정도이며 현대전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무엇인지 냉철한 시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력 비교입니다. 전쟁은 군인들이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지만 그 이면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힘은 바로 경제력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현대전이 국가의 총체적 국력이 충돌하는 소모전 양상을 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그 자체로는 어떠한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오로지 소비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기본적인 유지 비용에서부터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는 실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양측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것은 곧 전쟁 지속 능력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치를 살펴보면 그 격차는 절망적일 정도로 큽니다. 대한민국의 명목 GDP는 약 1조 9,471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북한은 151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를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비교 불가능한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1인당 명목 GDP로 환산하면 대한민국은 37,674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고작 590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일개 중소도시 경제 규모가 북한 전체를 압도하는 실정입니다. 국방비 역시 대한민국이 480억 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북한은 국가 전체 예산을 쥐어짜도 14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최신 무기 체계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집약된 핵심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최신형 전투기 일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체 가격뿐만 아니라 조종사 양성, 정비 인력 교육, 부품 수급, 연료 확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운용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움직일 기름이 없고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돈이 없다면 그 무기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화약 무기가 전장의 주력이 된 이후 경제력은 곧 전투력이라는 공식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고스란히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경제는 붕괴 직전의 상황입니다. 북한 내부에서조차 자국 화폐인 북한원은 휴지 조각 취급을 받으며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를 선호합니다. 김일성 초상화보다 100달러 지폐에 그려진 벤저민 프랭클린이 더 힘이 세다는 자주 섞인 농담은 북한 경제의 처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이러한 경제력의 격차는 곧바로 보급 능력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생산하고 조달하며 해외로부터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네트워크와 외환 보유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전쟁 물자를 자체 생산할 능력도 외부에서 들여올 능력도 전무합니다. 전차를 움직일 석유, 병사들을 먹일 식량, 다친 병사를 치료할 의약품 등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 장기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경제력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적 역량을 상실했으며 이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육군력 비교입니다. 육군 전력을 비교할 때 북한이 내세우는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로 병력의 수입니다. 북한군은 현역 병력만 110만 명을 웃돌며 예비 병력까지 합치면 7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육군은 약 36만 명 수준으로 수치상으로는 분명한 열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 특히 21세기의 전장은 단순히 머릿수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 아닙니다. 과거의 전쟁이 병사들의 함성과 돌격으로 이루어졌다면 현대전은 정밀 타격과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지휘 통제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선 개별 병사의 전투력을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한민국 병사들은 체계적인 영양 공급을 통해 건장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전과 다름없는 과학화 전투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사격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 병사 1인당 연간 교탄 소모량은 수백 발에 달해 실질적인 사격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군은 연간 사격 훈련이 고작 3발 미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총을 쏴보지 않은 군인이 전장에서 제대로 싸울 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북한 병사들은 영양실조로 인해 평균 신장과 체중이 대한민국 중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군 복무 기간의 상당 부분을 농사나 건설, 현장 등 노역에 동원되고 있어 전투원으로서의 자질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기갑전력 즉 전차와 장갑차 분야에서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은 4,3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여 수적으로는 대한민국 2,200여 대를 앞서지만 그 면면을 뜯어보면 대부분이 2차 대전 직후나 냉전 시대 초기에 개발된 T-55, T-62 계열의 구형 전차들입니다.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는 성군호, 폭풍호 역시 구형 전차를 개량한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된 M2020 전차 또한 외형만 현대적으로 꾸몄을 뿐 실제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 사정상 3세대 이상의 첨단 전차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3.5세대 전차 KE 흑표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KE 흑표는 자동장전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1500마력의 강력한 파워팩, 그리고 헌터킬러 기능을 갖춘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하여 이동 중에도 정확하게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력 전차인 K1A2와 K121 또한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북한의 어떤 전차와 맞붙어도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전과를 올릴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차의 주포는 대한민국 전차의 전면 장갑을 뚫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전차의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북한 전차를 마치 두부 자르듯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병이 휴대하는 형공 대전차 미사일이나 판처파우스트3 같은 대전차 무기만으로도 북한의 기갑부대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습니다. 포병 전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앞세워 서울 불바다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이는 다분히 과장된 공포입니다. 북한의 주력인 곡산 자주포는 발사 준비에만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발사 속도 또한 매우 느려 현대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육군의 K9 자주포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통해 급속 사격 후 즉시 이동하는 슈트 언드스쿠트 전술이 가능하며 대포병 레이더와 연동하여 적의 포탄이 날아오는 즉시 원점을 파닥하여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천무 다련장 로켓,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 등 압도적인 화력 자산이 더해져 개전 초기 북한의 포병 진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은 아시아 최강의 기계화 부대로 평가받습니다. 7군단 하나만으로도 북한 육군 전체를 상대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며 유사시 방어가 아닌 북진의 선봉에 서서 평
평양을 향해 진격할 핵심 전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육군 전력에 있어서 북한은 병력의 수와 노후화된 장비의 양으로 밀어붙이는 정근대적인 군대인 반면 대한민국 육군은 첨단 기술과 막강한 화력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정예 병력을 갖춘 현대적인 군대입니다. 이 둘이 충돌했을 때의 결과는 명약관화합니다. 다음은 해군력입니다.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해군력의 대결은 육군보다 더욱 극적인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북한 해군의 전력 비교는 체급 자체가 다른 선수의 싸움, 아니 성인과 유치원생의 싸움에 비유될 정도로 그 격차가 큽니다. 단순히 배의 숫자를 세어보면 북한이 420여 척, 대한민국이 90여 척으로 북한이 훨씬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전은 쪽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해군의 함정 대부분은 200톤 미만의 소형 고속정이나 어뢰정, 경비정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먼 바다로 나갈 능력조차 없는 연안 해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며 현대적인 레이더나 사격 통제 장치가 없어 육안으로 보고 대포를 쏘아야 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군은 2000톤급 이상의 중대형 전투함 위주로 편성된 대양 작전이 가능한 선진 해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인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 등은 반경 1000km 내의 표적을 1000개까지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떠다니는 전략기지입니다. 이지스함 한 척의 전투력은 북한 해군 전체와 맞먹는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북한 함정이 우리 함대를 향해 미사일을 쏘기도 전에 우리 해군은 수평선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대지 미사일과 장거리 대함 미사일로 북한 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의 소형 어뢰정들은 현대전의 첨단 탐지 자산 앞에서는 은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며 접근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축함과 호위함의 함포 사격 연습 표적이 될 뿐입니다. 북한 해군이 그나마 믿는 구석은 70여 척에 달하는 잠수함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낡은 로미오급 잠수함이나 소형 상어급, 연어급 잠수정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들은 자망 시간이 짧고 소음이 심해 바닷속의 경운기라고 불릴 정도로 은밀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천안함 피격 사건처럼 평시의 기습 공격이나 특수부대 침투용으로는 위협적일 수 있으나 전면전 상황에서 대규모 정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P-3C,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링스,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 등 강력한 대잠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경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해군의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수직발사관 VLS를 갖추고 있어 물속에서 북한 내륙의 전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요인 또한 대한민국에 유리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지형상동에 함대와 서해 함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한쪽이 공격받아도 다른 쪽이 지원을 갈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운하 건설까지 검토했으나 실패했죠. 반면 대한민국은 남해를 통해 동서에 전력을 유연하게 이동시키며 통합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개전 초기 대한민국 해군은 압도적인 해상 우세권을 바탕으로 북한의 주요 항구를 봉쇄하고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여 북한 정권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공군력입니다.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단연 제공권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공군과 북한 공군의 대결은 승부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처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공군은 전투임무기 숫자만 800여 기에 달해 수적으로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북한 공군의 주력기는 1950년대, 60년대에 생산된 미그-15, 미그-17, 미그-19, 미그-21 등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보물들입니다. 북한이 최신형이라고 자랑하는 미그-29조차 초기형 모델로 부품 부족과 정비 불량으로 인해 제대로 뜰 수 있는 기체가 몇 대나 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 공군은 동부가 최강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장량과 작전 반경을 자랑하는 F-15K 슬래미글, 다목적 전투기 KF-16 그리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호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F-35호의 존재는 북한군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레이더가 감지하기도 전에 F-35호는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주석군과 핵심 지휘 시설을 정밀 타격하고 유유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전의 양상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눈으로 적기를 보고 꼬리를 무는 도그파이트 근접전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조기경 보통제기 피스아이의 지원을 받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격추하는 가시거리박 교전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종사의 기량 차이입니다. 전투기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조종사의 숙련도인데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은 연간 150시간 이상의 비행 훈련을 소화하며 최상의 감각을 유지합니다. 반면 북한 공군 조종사들은 만성적인 항공유 부족으로 인해 연간 비행 시간이 1020시간 내외에 불과합니다. 비행 훈련은커녕 이착륙 연습만 간신히 하는 수준이며 심지어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장난감 비행기를 들고 지상에서 걸어다니며 훈련하는 웃지 못할 총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족한 군용 항공유 대신 민간 항공유나 질 나쁜 기름을 섞어 쓰다 보니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발생합니다. 북한 공군은 개전과 동시에 괴멸될 운명입니다. 한미연합공군의 워게임 시나리오에 따르면 개전 후 불과 23일, 빠르면 24시간 이내에 북한의 모든 방공망과 공군 기지가 초토화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공권을 잃은 북한의 지상군은 대한민국 공군과 육군 항공대의 공중 폭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냥감이 될 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북한 공군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한탄했을 정도로 남북한 공군력 격차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절대적이고 극복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비대칭 전력입니다. 재래식 군사력 경쟁에서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북한은 생존을 위해 비대칭 전력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주민들을 굶기면서까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현재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며 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3위 수준의 생화학 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20만 명에 달한다는 특수전 부대를 통해 후방 교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전력은 분명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전쟁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비대칭 전력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는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의 파멸을 초래할 공포의 무기이지 점령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특수부대 역시 침투 수단인 수송기와 잠수함이 우리 군에 의해 차단된다면 도간에 든 쥐가 될 뿐이며 보급이 끊긴 상태에서 그들의 작전 능력은 며칠을 넘기기 힘듭니다. 결국 비대칭 전력은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붙잡고 있는 마지막 동아줄일 뿐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군의 군사력 비교는 현대적인 선진 강군과 노후화된 거대 병영의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 장비의 질, 훈련 수준, 보급 능력 등 모든 지표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닌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할 때, 그리고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지켜질 것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안보관 정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힘을 믿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는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